안녕하세요. 김혜일입니다. 이번에는 현실에 다가온 저세상 기술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인공지능이란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장애인에게 인공지능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라면 AI 스피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스피커의 특징은 음성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부분이죠. 이게 왜 특징이냐고요? 장애인은, 특히 시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더라도 시각장애인처럼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없고요. 그 덕분에 많은 정보가 음성으로 입력되고 음성으로 출력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훌륭한 접근성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는 물론이고 뉴스, 쇼핑, 주문, 햄버거 주문까지 요즘엔 AI 스피커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시각장애인 사용자들도 아주 많은 콘텐츠들을, 아주 많은 서비스들을 비장애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의 콘텐츠 소비가 예전부터 그렇게 동등한 수준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쇄물 형태의 정보만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을 때, 시각장애인들은 인쇄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인쇄물을 점자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렇게 점자로 성경책을 만들 때는 기념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던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콘텐츠가 디지털화 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콘텐츠 소비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텍스트 형태의 문서 포맷이 나왔고, 그 문서 포맷을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는 TTS 기술이 나왔죠. 그 덕분에 예전에는 손으로 만져서 점자를 읽어야 했지만 이 시대 이후부터는 귀로 들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기술 중에 하나는 점역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간단한 알고리즘이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입력되는 정보와 점자로 입력되는 정보의 형태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문서를 BBF라는 점자 형태로 바꿔주는 점역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혁신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점자 형식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볼 수 있는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고 점자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났던 콘텐츠가 있었죠. JPG로 대변되는 이미지 콘텐츠들입니다. 이미지인 경우 시각장애인이 TTS로 들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콘텐츠가 다 대체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진 않았거든요. 이때 시각장애인들에게 혁신적으로 다가온 기술은 OCR 기술이었습니다. 텍스트를 인식해서 거기서 실제 플레인 텍스트들을 추출해내는 기술이죠.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뭐 이미지로 된 사물을 인식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텍스트를 추출해내는 형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빅데이터의 한 종류이기도 하죠. 텍스트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MP4로 대변되는 동영상 플랫폼의 시대예요. 왓챠, 유튜브, 테드 등등등 너무 많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브이로그로 대변되는 엄청난 영상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영상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소비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대체 텍스트를 달 수도 없고요. 저기에 일일이 다 설명을 달 수도 없어요. 대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동영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 시각장애인들은 동영상 콘텐츠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AI라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AI 시스템은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기계라고 해서 좀 무식할 수 있겠지만 AI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비디오를 분석합니다. 그러고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죠.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AI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과연 뭘까요? 사실 그 안을 열어보면 형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텍스트니까요. 그 말인즉슨 시각장애인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JPG와 MP4 형식의 콘텐츠들이 텍스트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 AI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간단하게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의 클라우드 비전 같은 서비스를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각 사람의 표정, 얼굴을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고 심지어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표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지금 이 기술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고 방금 공개된 새로운 따끈따끈한 기술도 아니에요.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 API를 살펴보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예요. 지금 플랫폼에 걸어가는 사람이 보이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설명과 태그 부분이 있어요. 이 안에 보면 플랫폼, 트레인, 서브웨이, 그리고 풀 등등등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정보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텍스트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입력해 준 게 아니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추출해낸 정보들이죠. 네, 사진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동영상에서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회사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동영상 콘텐츠를 분석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간단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길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있죠. 이 자동차들 위에 숫자가 있어요. 이 자동차들의 체류 시간을 분석한다는 얘기고요. 저 지나가는 자전거들을 모두 분석을 하고 구분을 해서 체류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미 저런 기술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장에서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 강조되고 있죠. 절도로 의심되는 사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분석해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세상이 이미 열린 거죠. 아까부터 말하지만 기계, 즉 AI 시스템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은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들을 수 있는 기술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기계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 기계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온 거죠.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들을 수 있는 기술. 그게 현재 보편화되어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AI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서비스 아이템들이죠. 애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오피스 365.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자동 대체 텍스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동 대체 텍스트 기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AI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술이기 때문이죠. 이 콘 서비스들의 특징은 사용자들이 등록한 이미지들을 제공한다는 서비스 특징이 있어요. 애플의 경우 사용자들이 촬영한 사진, 주고받은 이미지들,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보이스오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들도 사용자들이 등록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대체 텍스트를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용자가 그걸 직접 수정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이 SNS를 통해서 혹은 주고받는 이미지 내에서 정보의 소외를 겪었는데 현재 사회에서는 그런 정보의 소외를 겪지 않도록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애플의 사례를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사실 애플의 접근성은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칭찬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흔히 하는 말로 덕스럽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왜 덕스럽다는 얘기까지 나왔냐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에서 카메라 영역은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헌데 애플 쪽에서는 이런 카메라에서도 사물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1명의 얼굴, 큰 얼굴, 하단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얼굴. 1명의 얼굴, 얼굴, 하단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얼굴. 네. 일명의 얼굴, 큰 얼굴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는지 위치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저 사이즈 덕분에 한동안 참 심적으로 내상을 입어가지고 힘들었는데요. OS가 업데이트되면서 이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위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카메라 선택기, 중앙에 있는 한 개의 얼굴. 오른쪽 가장자리 근처. 중앙. 왼쪽 가장자리 근처. 3단 가장자리 근처. 하단 가장자리 근처. 중앙. 네, 이렇게 더 이상 큰 얼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Seeing AI라는 서비스, 사물 인식 해주는 서비스고요. 최근에 공개됐던 Seeing VR 툴킷이 있어요. 제가 VR 기기를 사용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확대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앞에 있는 캐릭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설명도 볼 수 없고 메뉴도 볼 수 없고. 그랬는데 이런 툴킷이 공개됐다는 점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었는데요. 그 첫 등장은 탭탭C였어요. 이 탭탭C라는 앱은 지금으로 보면 너무 흔한 기술이죠. 사진을 찍으면 사물을 인식해서 설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시각장애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물건을 확인해야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때 비주위즈라는 서비스도 같이 나왔었고요. N비전과 설리번 플러스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OCR 인식 기술 그리고 색상 분석 기술 등등 화폐 인식 기술까지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지 못할 때,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 때 겪는 그 어려움들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장애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참 놀랐었어요. 어느 고등학생이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에게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AI를 학습시키고 그거를 보행 안내 서비스로 만들려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처럼 AI 기술은 고등학생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스타트업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이 스타트업이란 드라마에 보면 눈길이라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저 눈길이라는 서비스보다 수지를 보고 싶어서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요. 저 눈길이라는 서비스는 어찌 보면 되게 허황되고 어찌 보면은 저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AI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술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던 기술들이었죠.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AI 시스템과 기술들이 발전이 된다면 저런 눈길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날이 오겠죠. 아,
저 눈길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화폐를 읽어주고 주변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AI와 빅데이터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기술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외에 청각장애인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구글에서 공개했던 음성 자막 변환 및 소리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라고 얘기됐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켜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내용이 모두 받아쓰기가 가능해요. 아주 다양한 언어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에서 사이렌이 울린다거나 경보가 울린다거나 울음소리, 비명소리 등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야 되는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를 스마트폰 등에서 알림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거죠.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AI 기술들이 청각장애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성인식 기술들은 유튜브라는 서비스에서도 쉽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자막 서비스가 있죠. 자동으로 생성된 자막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동영상에서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거, 한국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막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그것들을 음성을 인식해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에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청각 장애인들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튜브 같은 경우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AI 스피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 스피커에는 내가 말한 것을 명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술, STT가 들어가 있고 기계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TTS, 음성 함석 기술이 존재하고 있어요. AI 스피커를 쓰면서 아, 이 스피커 너무 똥멍충이다, 바보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더 기술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기계에 원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TTS와 STT 기술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함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기술이 어떤 의미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음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유튜브처럼 자막 생성이 가능해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실제로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죠. 지금 AI 스피커 플랫폼 앱들을 두 가지를 펼쳐놓고 있는데요. 내가 방금 말한 명령을 텍스트로 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구글에서 음성인식 기술이 좋기 때문에 잘하고 있겠지만 한국말을 인식하는 기술은 국내 업체가 훨씬 더 잘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발로 계단을 더듬으며 올라오는 남자를 돌아본다. 혹시 시각장애인이세요? 네. 제 팔 잡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좀 보여요. 수영이 손을 더듬어 자신의 팔꿈치를 잡게 하자 남자가 놀라 손을 뺐다. 네, 이 동영상에서 좀 다른 점 느끼셨나요? 보통은 화자 이외의 나레이션은 등장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은 시각장애인이 동영상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이 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화면 해설들은 시각장애인이 콘텐츠를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일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서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술들이 있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들이 있고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기술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AI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된다면 이런 화면 해설 콘텐츠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넷플릭스 서비스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자막이나 음성 메뉴를 열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킹덤인데요. 이 킹덤은 한국어 자막은 물론이고 한국어 음성 해설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플랫폼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도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AI 기술 좀 더 발달한다면 이런 서비스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네, 인터페이스와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AI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다 AI 시스템으로 묶여 있잖아요. 홈 스마트 시스템. 근데 이런 시스템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페이스를 터치 인터페이스로만 제공을 한다면 그 터치 인터페이스에 써 있는 글자를 읽어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그 버튼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음성 인터페이스. 지금 청각장애인에겐 어려움이 되는 거죠. 소리로만 정보를 인식하고 소리로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청각장애인은 음성으로 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의 길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제공자가 혹은 AI 시스템 개발자가 사용자는 이런 방법으로만 접근하세요라고 정해준 거죠. 하지만 사용자는 너무나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I 스피커. 제가 아까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서 장애인이, 특히 시각장애인이 동등할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피드백을 음성으로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정보의 차이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AI 스피커 서비스가 디스플레이와 결합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가진이 로맨스는 별책부록 틀어줘. 로맨스는 별책부록 관람 TV 콘텐츠를 찾아볼게요. 기가진이 로맨스는 별책부록 1회 틀어줘. 로맨스는 별책부록 2회 관람 TV 콘텐츠를 찾아볼게요. 네, AI 스피커는 분명히 접근성이 좋고 훌륭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디스플레이와 만나게 되면서 아주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명령을 음성으로 내릴 수는 있는데 명령에 대한 피드백은 디스플레이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화면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명령의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저 콘텐츠에서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해봤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AI 기술들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때 이 인터페이스의 조합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한번 고민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플랫폼인데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이 안타깝거든요. 네, 그리고 AI 시스템과 장애인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AI 시스템은 스마트 사회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저는 무인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없어지고 시스템이 소통하는 세계. 스마트 홈에서 더 이상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집안을 관리해주기 시작했고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서비스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죠. 스마트 공장에서도 사람 없이 시스템이 공장을 운영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인 서비스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AI 시스템의 무인화가 되면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건 키오스크죠. 저 키오스크는 인터페이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거죠. 사실 저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다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잘 구성됐다면 저것만큼 편한 서비스는 없겠죠. 아니, 스마트 편의점, 무인화된 스마트 편의점에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고르고 쉽게 결제해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서비스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참 아쉬운 것 같고요. 전 그리고 AI 시스템의 끝판왕은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로봇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는 저세상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에 다가왔어요. 미국에서 보니 어느 피자 회사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피자를 배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로봇이 어느 대학교에서 베타 테스트를 했었고요. 실제로 어느 아파트에는 배달 온 음식을 공동 현관에서 수령해서 각 세대로 이동시켜주는 로봇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면 주문한 음식을 내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는 타워형 로봇도 등장을 했죠. 저런 AI 시스템에서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로봇들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장애인들이 저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거기에 물음표가 많아요. 우리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이 나보다 엘리베이터를 더 잘 타고 나보다 길을 더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나와 만났을 때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나한테 음식을 꺼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저 로봇에게 나에게 음식을 주세요라고 명령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서비스가 준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이 서비스가 보편화될 때쯤에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저런 AI 시스템에 꽂힌 로봇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이 내 장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저런 로봇들을 활용한다? 그것만큼 좋은 혜택은 없는 거죠. 만약에 저 시스템들이 장애인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에 있는 AI 시스템에서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편리한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주변의 장애인들을 찾아보면 혼자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변의 도움이라는 자체가 타인의 배려나 선의에 의해서 내 생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접근인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뭔가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켰는데 그 음식을 먹으려면은 주변에 누군가가 선의에 의해서 도움을 베풀어야만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장애인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저녁 시간에 캔맥주 한 캔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데 그 캔맥주를 사러 갔을 때 AI 시스템을 만났다.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24시간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잘 아는 서비스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면 돼요. 그리고 장애인을 알지 못하는 서비스는 접근성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럼 AI 시스템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AI 시스템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 무인 서비스예요. 그런 무인 서비스인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저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프로파일에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들고 나와 봤어요. 장애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유저는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장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 유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의 시력이 남아있고 빛에 예민한 사람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각장애인이 어느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주변의 조명을 좀 어둡게 자동으로 조절해줘서 이 사람이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지체장애인을 예로 들었을 때 지체장애인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경사로가 필요하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면 특정 공간 안에 혹은 특정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경로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정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딘가를 찾아간다면 길을 안내를 받을 거잖아요. 그 길 안내에서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 혹은 경사로가 있는 곳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AI 시스템이 사용자를 인식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술 정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 지금 여러 스마트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구매했을 때 이 스마트 기기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보조 기술들을 활성화하고 나에게 맞는 것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어쩌면 장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팅을 혼자 할 수 없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스템 내에 어떤 특정한 기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주변의 보조기술 환경이 이 사용자에게 맞춰서 제공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시력 시각장애인, 저처럼 저시력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고대비 색상이 적용되어야 하고 간혹 확대 기능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어느 호텔에 들어갔을 때 내가 사용자 인증을 하고 호텔의 키오스크를 사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호텔의 키오스크가 나라는 사용자를 인지하고 고대비 모드로 화면을 바꿔주고 필요한 경우 확대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옆에 버튼이 활성화된다면 그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는 없겠죠. 그리고 나의 스마트 홈 안에 새로운 가전제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가전제품이 네트워크로 로그인이 되고 스마트 홈에 등록이 됐을 때 그 가전제품을 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과정들이 AI 시스템들이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AI 시스템을 장애인을 알고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장애인 유저 프로필에 대한 걸 강조하는데요. 최근에 AI 시스템이 유저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 영상인데요. 요거는 어느 축구 시합이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축구 시합에서 공을 인식할 수 있는 AI 카메라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추적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카메라가 공을 따라가다 말고 머리가 없는 심판에게 이동하는 거예요. 선수들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머리가 없는 심판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공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심판에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AI 시스템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공간에 들어와서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면 문이 열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들어와서 손을 흔들어 볼게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문 앞에 왔던 높이와 비장애인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을 때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 실시간으로 분석했던 것 중에 절도범에게 경고가 표시됐던 부분 있잖아요. 사실 시각장애인은 주변의 사물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동이 좀 주춤거린다거나 뭔가 만지면서 이동한다거나 하는 행동 패턴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AI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어쩌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들은 그리고 AI 서비스들은 장애인을 알고 있는 AI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장애인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미래의 기술들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장애인을 모르고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은 왜 장애인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장애인은 이렇고 비장애인은 이렇고. 근데 왜 장애인일까요?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불편함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요. 사실 장애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시각에 장애가 있어도 내 주변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물품들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은 그 사람의 삶은 장애인이 아닌 게 돼요. 아니 휠체어로 타고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애인인가요? 신체적으로는 분명히 장애가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장애인이 아닌 삶이 되는 거죠. 사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장애에 대한 의미는 신체 또는 정신적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장애인 당사자의 능력의 결함. 보통 말하는 디서빌리티죠. 신체의 특정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다. 당사자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현대사회에서 문제는 모든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서비스의 결함과 서비스의 단절이에요. 모든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션이라는 중단이 생기는 겁니다.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특정 계층의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은 서비스의 단절을 경험하고 서비스의 결함이 생기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사자보다는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장애를 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인 장애가 온라인에서의 경험의 장애로 이어지지 않는 IT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AI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사람의 힘으로 힘들게 했어야만 하는 것들이 AI 시스템에 의존해서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IT 환경은 단순히 IT 세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IT 환경, 특히 접근성이 좋은 IT 서비스는 현실 세계를 보다 더 자유롭게 누리게 만들어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현실 세계를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보조기기 관련된 거를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환경보다는 어쩌면 IT 환경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더 자유롭게 누리는 활동들이 이제는 현실 세계를 보다 더 편리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AI 시스템과 AI 서비스들이 그걸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소개해드린 몇몇 사례들을 보면은 장애인의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O2O, O2O 몇 년 전부터 많이 얘기가 돼 있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서비스를 이어간다. 접근성도 O2O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O2O가 되어가는 연결고리는 AI 시스템이고요.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장애인 보조기술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AI 서비스들이 지금보다 장애인들이 현실 세계를 보다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